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횟수로 약 36년의 시간이 되겠죠. 이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일제 경제적 수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기 동안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수탈과 이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1910년대와 20년대, 3, 40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10년대에는 데라우스 총독이 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1910년 나라 뺏기고 나서 설치가 되고 경복궁 안에, 그리고 이 데라우스 총독이 초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이른바 무단 통치, 그러니까 헌병 경찰, 헌병, 군대의 경찰인 이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서 허리에 이제 칼을 차고 우리 백성들을 이제 협박을 하고, 자, 잡아다가 이제 몽둥이 찜질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잡아가요. 잡아가서 몽둥이 찜질도 하고 고문하고, 자, 이런 못된 짓을 막 저지르기도 했었어요. 일본이. 그 시기가 바로 1910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고속적인 우리 만세운동이 이제 열렬하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비폭력 시위로 이제 전개가 되다가 전 세계 우리 동포들로 확산이 되면서 엄청난 민족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무단적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잡초 같은 이 풀들이 밟아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이 바로 이 잡초 같은 어떤 근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잡초 같은 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잡초 같은 근성을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자, 그 잡초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일본인들의 음모, 계략, 야욕이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자,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이런 못된 정책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단, 통일된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총뿌리를 맞대면서 싸우는, 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런 어떤 아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흘러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도발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였는데, 앞서 김정일이 있었죠? 김정일이 있었고, 그 앞서 이제 김일성,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3대 세습이잖아요? 김씨 왕조에 의해서. 3대 세습인데, 이러한 3대 세습의 단초, 씨앗, 이 뿌리, 이 근원을 제공했었던 바로 이 집단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단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단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 6.25 전쟁과 같은 이 아픔의 역사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자, 어쨌든 우리의 모든 지금의 문제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부터 이어져 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일제가 우리 민족을 괴롭혔었던, 고통 속에 이제 빠뜨렸었던 이런 아픔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1910년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1910년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떤 식으로 통치하게 되냐면, 경제적인 수탈을 자행을 하게 되냐면,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게 돼요. 토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마구잡이로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의 근대화라든지 또는
지세, 수취의 어떤 그 확립,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들이대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부터 1912년에 이제 토지 조사령이 반포가 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1918년까지 자,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몽땅 조사를 해서 자, 신고를 해야 돼요. 주소총독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한부 신고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소총독부에서 그 토지를 몽땅 몰수를 해가게 됩니다.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별로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고되지 않은 토지들을 뭐 마구잡이로 이제 몰수를 해 나가는 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그 어떤 그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이 친일파들이라든지 또는 이 상층 지주들이 정보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받아들여서 미리 신고를 다 하고 자기 소유권 등기를 이제 마친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뭐 도지권이라든지 또는 입회권이라든지 또는 이 경작권 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 도지권이란 뭐냐면 이 영구 소작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 원소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지의 땅을 자 무기한으로 빌려서 소작을 지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이제 도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이라든지 또는 입회권 그러니까 산림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라든지 또는 자 경작권 토지를 어떤 땅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권한들이 깡그리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고 오로지 지주들의 토지 소유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소유의 근대화라는 이 명목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선사회에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일반 그 소작 농민들의 이 도지권이라든지 이 경작권이라는 개념도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서 행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도지권 같은 경우는 매매라든지 상속, 증여가 이제 가능한 하나의 어떤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이런 도지권들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오로지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주제도의 근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공동 소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 소유지라든지 또는 이 국유지라든지 이런 토지들을 몽땅 주소총독부 소유가 되었었어요. 공동 소유지라면 확실하게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문중의 토지라든지 뭐 이런 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들을 완전히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통독부에서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토지를 약탈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칙은 기한부 신고제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소유권 행사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가격, 모양과 크기 등을 정해진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신고된 토지는 토지세를 철저하게 매겨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수취하겠다는 얘기죠.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무조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로 정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 토지를 자 누구에게 헐값을 넘기게 되면 자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다가 일본인이 설립한 이 토지를 관리하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조선총독부가 헐값을 넘기게 되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우리나라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일본인들이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 토지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일반 자장농들이라든지 일반 소작농들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마주의가 되고 토막집을 지어서 살고 굉장히 어떤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층 지주들, 그러니까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을 받게 되고 일반 무지랭이 농민들 아무것도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 침탈 행위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작을 지어서라도 농사를 해야 되겠죠. 소작을 지을 땅이 없다라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라든지 연해주와 같은 지역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중 동포들이 조선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들이 약 한 200만 정도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제 연변이라든지 동북삼성이라고 얘기하죠.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북삼성이라고 되는데 그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 땅에 섰던 이 간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만주, 연해주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주를 했었다. 그래서 봉건적 지주층들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을 하게 되는 이 친일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인도 대지주가 출연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령이 이제 나오게 되죠. 1910년대에요. 자, 이 회사령이 선포가 돼요. 우리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허가제였어요. 무조건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조선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식민지 구조로 재편성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민족의 자본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어떤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본 자본이 쉽게 우리나라에 침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회사령을 반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서 우리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회사령 자체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족 자본이 산업 자본화되는 것을 봉쇄하고 일본 대기업 자본이 우리 조선의 어떤 상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사령이 이제 1910년도에 있었죠. 1910년도에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각종 자원도 이제 수탈합니다. 그 왼쪽에 회사령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사진 자료가 나와있죠. 이 동양특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원 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림령이 또 반포가 돼요. 그 삼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끔 1911년도에 임야 조사령이 이제 공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국유지 등 임야를 완전히 박탈을 하고 사용할 수 없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어업령이 이제 공포가 됐었어요. 1911년도에. 그래서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오획을 금지하는, 자, 이게 바로 어업령이 되겠습니다. 어업은 그래서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본인들이 주요 어장을 독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업령이 1915년에 공포가 되면서, 자, 이 광산이나 또는 금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광도 외국인에게 이제 개방이 되는, 자, 외국인들도 이 광산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권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한국인 경영 광산의 등록을 거부하고, 경제성 있는 일본인에게만, 자, 이 광업과 관련된, 또는 이 금광과 관련된 사업권을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본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자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내에 금융부를 설치를 하고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을 통해서 금융업에 대한 감독권 행사하기도 했었다. 1918년에 지세령을 이제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을 이제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확대 발전시키게 되고, 세금의 비율,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율도 증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영을 위한 경비는 식민지에서 마련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자본을 약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1910년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1920년대 삼매 증식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이죠? 자, 1920년대인데, 1920년대 선미 증식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쌀 생산량을 조선 반도 내에서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1914년부터 18년 사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승전국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승전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적 어떤 그 체제가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점 자본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 굉장한 어떤 그 공업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났던 일본 내부의 공업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촌향도라고 얘기하죠? 이촌향도.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밀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런 이촌향도 현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촌향도 현상을 겪게 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 농업 생산성이 약간씩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식량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식량 자원의 어떤 수탈의 대상으로서 우리 조선 반도를 이제 수탈의 대상으로서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식량을 늘려서 자국으로 가져가겠다,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삼미 증식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삼미 증식 계획의 목적은 일제의 식량 공급이다. 식량 공급이다. 자, 일본으로 식량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표한 양이 있었어요. 920만 석인가요? 이 목표한 양이 있었어요. 증산량이에요. 네, 목표량이에요. 목표량보다 증산량이 더 적어야 정상이죠. 적으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량보다 이 증산량이 턱없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당연히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는 쌀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목표한 바 증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목표한 대로 쌀이 이제 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점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모자라는 식량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해와가면서 이제 끼니를 연명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미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참고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분은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제국반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1인당 소비량도 점차 증가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미 증식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1920년부터 1934년까지요. 1차, 2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1차, 2차에 걸쳐서, 자, 여기 항상 또 말썽을 이렇게 부리네요.
1차, 2차에 걸쳐서, 자, 여러분, 1차, 2차에 걸쳐서, 1차가 이제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자, 2차 선매 증식 계획이에요. 1926년부터 1934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4년 정도까지 이 선매 증식 계획이 실시가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냐면, 자, 토지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개선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수리조합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이 수리조합 비용도 이제 막 수탈해 가고 막 이랬었어요.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수리시설을 개선을 한다. 관계시설을 개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쌀도 되게 가뭄의 어떤 우려 없이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개간이나 또는 간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이 품종을 개량하고 비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어떤 방향으로 산매 증식을 하려고 했었다. 자, 1차는 실패로 들어갔었어요. 이 근본적으로 1차는 실패입니다. 이 실패가 되는데, 이 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이 뭐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뭐 비료도 이제 더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농법 개량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토지를 사들여서 그거를 이제 소작을 주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임대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형태의 사업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증산 목표한 대로 이 증산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25년까지 있었던 1차 산매 증식 계획에서는 지주들이 토지 개량보다는 토지 구매에 열중을 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밑에 각주가 나와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주들은 토지나 농사 방식을 개량하여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지가를 높이거나 소작료율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토지 구매에 열중하였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다. 자, 2차는 1926년부터 34년까지. 자, 이 지주 중심의 농회가 설립이 돼요. 이 농회라는 건 뭐냐면, 이 농업조합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리 자금 융자를 통해서 일반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주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부 증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때문에 실패냐면, 이것도 실패인데, 실패라기보다 어쨌든 중단인데, 실패죠, 어떻게 보면 또. 실패인데, 일본 내부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짓지만, 일본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일본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으로부터, 조선으로부터 쌀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수입이 되면 일본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일본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산매 증식 계획이 1934년도에 중단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나와있죠. 1930년대 초 경제공황이 있었죠. 경제공황에 의해서 일본 농촌의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자, 조선 쌀의 수출이 일본 농촌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해서 일본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서 1934년에 중단이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량, 그러니까 증산량보다 계획량이 더 많았었죠. 자, 계획량이 더 많았었고, 계획량이 그러니까 목표량이죠. 계획량이죠. 이 목표량보다 또 뭐가 많았었냐면, 일본 자국으로 가지고 가는 수탈량이, 자, 훨씬 더 많았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보릿고개 때 풀뿌리, 나무뿌리,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래서 우리 똥구멍이 찢어지게 막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껍질이라든지 이 풀뿌리를 먹다 보면 제대로 이제 소화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변비가 엄청나게 막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똥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똥이 나올 때
엄청나게 아프게 막 나온다. 그래서 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게 바로 이제 보릿고개 시대 때의 식량 부족 현상을 일컬었던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수탈량이 많게 되면서 자, 조선 농민들의 이 굶주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해서 입에 풀칠하면서 연명을 하는 우리 농민들의 아픈 삶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만주로부터 조나 콩을 수입을 했었다. 자, 농민 생활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화전민이 되거나, 화전민,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불살라서 거기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이 백성들을 이제 화전민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밭이라든지 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등지로 이주를 하고, 여기 수작쟁이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 표가 나와 있죠?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산미증식 계획 이후에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토지 소유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정보 이상,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0정보 이상. 정보는 이 토지 면적의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1정보당 3,000평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정보 이상이면 엄청난 이 평수를 나타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어떤 대주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국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본인 수가 이 대주주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169명. 그 1936년도에는 181명. 자, 이렇게, 많았었다. 그렇지만 이제, 1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이 백성들의 숫자를 보세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삶이, 어려웠었다. 자기 토지도 없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뭐가 많아도 많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1910년도에 회사령이 선포가 되면서 우리 민족 자본의 그 발전을, 성장을 저지시키는 이 만행을 저질렀었죠. 그런데 1919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 통치, 그러니까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회사령을 좀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회사령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회사령을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령을 1920년에 폐지했다. 기존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 허가제였었잖아요.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게 됩니까? 신고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정부에다가, 조선 총독에다가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좀 더 기준이 완화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3년도에는 관세도 철폐가 되면서 일본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일본 상품에 하나요 관세를 철폐했다. 우리 민족 자본과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건데 일본 자본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1927년에는 신은행령이 반포가 되었다. 일본의 대자본으로 조선인이 소유한 은행을 보다 쉽게 합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행령이 1927년에 반포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920년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1930년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는 앞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1931년부터 중국 만주를 쳐들어가고 1937년도는 이 중국 관내인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941년도에 미국을 쳐들어가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제 1930년대 이후가 되는데 전쟁을 마구잡이로 일으킨 시기예요. 1930년대는 일본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일본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공황이 있었죠. 앞서 설명해드렸었죠. 대공황. 그러니까 1929년 10월 24일 날
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가격으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자, 시장이 마비가 되고, 자,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은행이 이제 그 파산을 하게 되면서, 자, 일반 그 시민들이, 자, 국민들이, 인민들이, 자, 예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창고 안에는 이 팔지 못한 이 과잉 생산된 식품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고, 썩어 나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길거리에는 사람이 굶어 죽는데, 창고 안에는 음식이 썩어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세계 대공황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자,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자, 선진제국주의 국가였었던 프랑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자국의 식민지를 하나로 이제 묶어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 공황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었던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후발제국주의다 보니까 이 대공황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도 별로 없었어요. 팔아먹을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거든요. 이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그 핸드폰 업체가 이제 통신사 업체가 SKT가 있고, 그 다음에 LG텔레콤이 있고, 그 다음에 KTF가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독과점을 형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독과점을 형성하게 된 이 자본들이 자국 시장에 팔아먹을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점차적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원료 공급지와 그다음에 상품 시장화하는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가 많았었지만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공황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독점 자본 현상이 이 과잉 생산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물건을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팔아먹을 시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식민지가 없어요.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고에 쌓여서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 내부에 있는 구매력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죠.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연쇄적인 다른 회사들도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줘 은행도 망하게 되고,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에 예금을 맡긴 일반 예금주들이 또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등 연쇄적인 엄청난 이 공황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우리나라 1997년도에 있었던 그 IMF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물가 폭등이라든지 또는 이 공황이 연쇄 부도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공황이 발생하는데,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팔아먹을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서 상품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라든지 중국 본토를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30년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조선 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었지 않습니까? 조선 반도를 어떻게 삼게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반도를 일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원료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 병참 기지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났었던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뭐가 있었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요. 남면 북양. 남쪽에는,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는 면화를 생산하게 하고 북쪽에는 양을 재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면방지 공업을 육성하게 해서 의류라든지 이런 물자를 공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있죠. 남면 부강 정책. 남부 지방은 면화 재배. 자, 북부 지방은 양을 사육을 할 것을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왼쪽에 남면 부강 정책이 나와있는데, 조선총독부는 강제로 남부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 재배를, 북부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공황주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원료 공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조선을 값싼 원료 공급지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였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가속화되면서 다른 나라 제품들의 그 수입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항이 이제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입을, 자국에서 만든 물품들 소비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제품을 또 수입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무역 체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반도를,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남면 부경 정책으로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침략 정책을 위해서 이제 그 광업이라든지 중화공업을 자, 대거 육성을 했었는데, 이 중화공업이 그래서 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공업의 파행적 발전과 지역적 편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밑에 각 주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남쪽에는 주로 이제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북쪽에는 자, 중공업 위주로, 주로 군수공업 위주로 주로 그 육성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역적 편중성이 있었다라는 거. 자원도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 나가게 되죠. 광산 개발, 금광이나 철, 석탄 등을 약탈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자, 농산물로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중일전쟁 이후에 군량미 확보와 일본 내 쌀 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산미 증식 계획도 제기가 되었다. 자,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거 거의 막 40년대에 들어와서 공출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상으로 곡식을 이제 수매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곡식을 일반 농민들에게 빼앗아가는 자, 이런 도둑질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강도질을 저지르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밑에 있는 표가 나와있죠. 1910년도. 이거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고, 그 밑에 회사령이 있었고, 산업의 침탈, 금융장악과 무역구조 개편이 이제 이게 1910년대에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맨 밑에 줄에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거.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소금, 인삼소금, 담배, 전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만주 연해주로 이주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싼 값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불화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신고주의예요. 신고되지 않은 땅은 몰수에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1920년부터 25년까지 1차, 26년부터 34년까지 2차,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계획량이 있었죠? 계획량보다 증산된 양보다 계획량이 더 그러니까 계획량보다 증산량보다 계획량이 더 많았었고, 계획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 짓는 방법의 개선, 수리시설 개선, 자, 농법의 개량 등을 통해서 산미를 증식하려고 했었지만 목표량이 도달되지는 못했었고 920만 석을 목표로 했었어요. 증산량은 30%에 불과했지만 일본으로 수출량은 8배나 증가했었다.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이었고, 자, 우리 농민들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에는 허가제에 의해서 신고제로 완화가 되었다. 이 회사령이 공업자본의 유치가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전강 수력 발전소,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흥남 질소 비료 회사도 건설을 하기도 했었다. 자,
1930년대, 40년대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착취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배급제도, 그러니까 공출, 강제로 이제 쌀을 빼앗아가고, 식량을 이제 배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출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이 녹그릇이라든지, 은수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전쟁 물자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도짓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자,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이 있었다.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사육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화공업을 육성을 했었다. 군수공업 중심이죠. 조선인 노동자를 착취를 했었고, 자, 그래서 군수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한국을 금속, 기계, 화학공업을 수축으로 하는 군수공업 체제로 개편했었다. 자, 육군 지원 법령이 1938년에 제정이 되면서, 자, 국민직용령, 1939년도에 국민직용령을 통해서 사할린이라든지 일본 본토라든지, 각종 지역으로 이 노동자들을 강제징용해 나갔었어요. 엄청난 이 못된 짓을 저질렀었죠. 그래서 이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는 강제적으로 막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군사 기밀을 알고 있다. 너네는 죽어줘야 되겠다. 막 미친듯이 부려먹고 강제로 막 생매장하고 죽여버리고. 자, 이런 못된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과 같은 짓을 했었죠. 자, 학도지원병 제도가 1943년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학도지원병이지 거의 권유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이제 친일파들이 거의 마지막에 와서는 전쟁에 천연폐하게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연설을 하기도 하는 등 친일 행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징병제도도 실시가 돼요. 1944년도에.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전쟁터로. 그 이전에는 이제 지원병 제도가 주로 이제 있었는데, 징병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종군 위안부로 되는데, 종군이라는 표현은 일본군을 추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군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군대 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 12살부터 40살까지 된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을 속임수 또는 강제적으로 자, 저기 동남아시아일대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오지로 이제 끌고 와서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라는 거. 그 위안부 이 일본군 위안부에 희생 되신 분들이 지금 얼마 안 계세요.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되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1992년도부터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집회를 합니다. 수요 시위를 통해서 자, 우리의 어떤 진심 어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자, 투쟁을 하였는데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멘트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는 모르는 짓이다. 일본의 민간업자가 한 짓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매춘 행위였다. 자발적인 어떤 성매매 행위였다. 이런 식의 어떤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긴 하는데,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1000번째 수요일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가 개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1000번째 수요일 집회 때에 옆에 조그마한 소녀의 동상을 세워놓아서 일본인들의 이 추악한 이 범죄 행위를 자, 영원히 지구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하는 자, 이런 비석도 세우기도 했었죠. 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일본 제국주의의 못된 짓이었다. 가장 못된 짓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